양대하는 무도의 저적인 양난당의 후손으로 양난당은 저적의 지역국가인 구지국의 수령이었던 인물이었고 훗날 북위에 도항했습니다. 따라서 양대하는 꽤 이름 있는 집안 출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겁이 없고 용감했으며 특히 뛰는 속도가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민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측출이었기에 종친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굶주림과 추위로 고통받았고 이로 인해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대하는 결국 노력 끝에 가문을 일으켜 세웠고 공조청이라는 관직에 오릅니다. 당시 북위의 황제였던 효문제 원갱이 장차 남쪽을 정벌하기에 앞서 상서 이충으로 하여금 정벌에 참가할 인재들을 선발하도록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양대하는 곧바로 이충을 찾아가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충은 함부로 사람을 뽑을 수 없었기에 거절을 했고 이에 양대하는 이충에게 상서께서 알아주지 않으시니 청컨대 저의 재주 하나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3장 정도의 긴 줄을 꺼내 머리에 묶고는 달리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속도가 빨랐는지 줄이 화살처럼 곱게 펴졌고 마치 말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기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몹시 놀라며 감탄을 했습니다. 또한 이를 지켜본 이충은 1000년이나 되는 세월 이래로 아직 이와 같이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라고 감탄하고는 양대한을 군주로 임명했는데 군주는 실질적인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급 지휘관에 속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이후 양대하는 주변 동료들을 돌아보며 나는 오늘로 이른바 결영이 물을 얻는 기회를 얻었으니 이로부터 한 번의 도약으로 마침내 다시는 제군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나쁘게 말하면 오만한 발언이었고 좋게 말하면 그만큼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양대하는 오래지 않아 통군으로 승진했고 효문제 원경을 따라 완, 섭, 양 등 국왕과 종리 사이를 정벌했는데 그가 전쟁터에서 보여준 용맹함은 군 전체에서 으뜸이었습니다. 선무제 원각이 새로운 북위의 황제 자리에 오른 경명초에 남제의 예주자사 배수업이 수춘해서 항복해오자 남제의 황제인 소복원은 위의 소위를 파견해 배수업을 정벌하게 했는데 참고로 소위는 훗날 양나라무제의 자리에 오르는 소연의 형입니다. 이처럼 남제가 배수업을 토벌하기 위해 움직이자 북위에서도 재빨리 배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움직였는데 양대한 등이 철기병을 이끌고 새벽에 출발했으며 북위의 정예병 10만 명도 끊임없이 이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양대한은 빠르게 수춘으로 들어가 그 지역 일대를 장악하는 공을 세워 안성현 개국자의 봉해지고 시급이 300호가 됩니다. 또한 직합장군, 보국장군, 유격장군으로 연이어 승진했으며 마침내 정로장군, 동형주자사에 임명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정시 원년 만족의 수령인 번수안 등이 반란을 일으키자 양대한 등은 이를 크게 격파하고 평정합니다. 남쪽에서는 남제가 멸망하고 소연이 양나라의 초대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는 본격적으로 북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양나라는 세 방면으로 공격해왔는데 강주자사 왕무선과 장수 조중종 등이 2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북위의 하남성을 공격해 함락시킵니다. 정시 3년 북위에서는 중산왕 원용을 지휘관으로 삼아 변방의 장수들을 지휘하게 했기에 양대하는 원용의 휘하에 속하여 양나라 군대에게 역공을 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때 양대하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양나라의 보국장군 왕화와 용량장군 신천하의 목을 베었고 7천여 명의 포로를 잡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북위의 군대가 승세를 타고 하남성으로 진격하자 왕무선의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고 양나라의 5성도 연이어 함락됩니다. 이처럼 북위의 군대는 연이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계속 몰아쳐 마침내 종리성을 포위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종리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양대하는 성의 동쪽에 있는 회교의 양쪽 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우로 인해 물이 범람하고 넘치는 바람에 양대한의 휘하에 있던 홍군 유신부와 공선지의 양 군대가 다투듯 다리를 건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었던 만큼 양대하는 휘하, 장수와 병사들의 혼란을 진정시킬 수 없었고 결국 북위의 모든 진영이 무너졌는데 이때 양나라의 명장인 위에가 이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포부었기에 북위의 군대는 엄청난 사상자를 내며 대패합니다.
이로 인해 양대하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귀양을 가 영주의 병사가 되었으니 하루아침에 장군에서 일반 병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평연간에 선무제 원각은 양대한의 공로를 생각해 그를 복권시켜 임시로 중산내사에 임명했는데, 사실 양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능력이 있는 장수를 썩히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선무제 원각은 고조가 대군을 이끌고 촉을 정벌하는 사이에 소연이 서주와 양주 지역을 공격해올 것을 두려워했다고 하며, 이에 이를 막을 적임자로 양대한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양대한은 명을 받기 위해 수도에 도착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의 빼어난 용맹함을 그리워하고 있었기에 그가 다시 등용된 것을 기뻐했고, 건물과 관청과 마을의 거리마다 그를 보기 위한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그 광경은 마치 시장 바닥과 같았습니다. 이후 양대한은 형산을 지키는 임무를 맡으며 봉읍이 모두 회복되었고 광록대부의 직책도 더해졌습니다. 양대한의 아내인 반씨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데 뛰어났고 직접 양대한의 군영까지 와서 그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대한은 적진을 공격하거나 사냥을 할 때면 아내인 반씨도 무장을 갖추도록 한 뒤 함께 말을 나란히 하여 전장을 달리고 숲과 계곡도 나란히 달렸습니다. 이처럼 반씨는 언제나 양대한과 함께 움직여 진영에 돌아와서도 장막 아래에 함께 앉아서 여러 관리들과 말을 주고받으며 웃을 정도였기에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키며 이분이 반장군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대한이 종리 전투에서 패배한 죄로 귀양을 가 영주의 병사가 되었을 때 반씨는 그와 떨어져 낙양에 머물렀는데, 여기서 그녀는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양대한이 중산내사에 임명되어 복귀했을 때 양대한의 첩이 낳은 딸의 남편인 조연보가 양대한에게 반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줬고, 이에 양대한은 분노하며 반씨를 가둔 뒤 죽여버렸으니 이들의 만남은 로맨스로 시작했지만 끝은 파국이었습니다. 선무제 원각이 죽고 영태후가 섭정을 하던 시기, 영태후는 양대한 등의 장수들을 불러 회원을 점령하는 일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영태후는 장수들에게 경등은 뜻이 웅장하고 용맹하여 모두가 국가의 명장인데 이번에 협석을 평정해 조정과 민간에서 경사스러워하고 기뻐하니 이것이 곧 경등의 공이요. 다만 회원이 아직도 존재하기에 마땅히 미리 계책을 세워야 하므로 극가닥에 경등을 불러 함께 계획을 세우려는 것이니 각자 한 가지의 계책을 내놓으면 대비책으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수들이 의견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양대한은 신이 즉시 물과 육지의 두 길로 일시에 함께 내려간다면 가서 무조건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대한은 소부인과 함께 회원을 공격했으나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방의 상류에서 도량을 파서 물이 넘쳐 흐르게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공으로 평동장군에 임명됩니다. 양대한은 장군직을 유지한 채로 형주자사에 임명되었는데, 형주 일대는 만족들의 노략질로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대한은 쑥을 묶고 사람 형태로 만들어 검은 천으로 된 옷을 입혀놓고는 늘 관역으로 든 채 활을 쐈다고 하며, 여러 만족의 우두머리들을 불러놓고는 이를 가리키며 경등이 만약 도적질을 한다면 내가 정벌하여 이와 같이 죽여버릴 것이요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북육군에서 호랑이로 인한 피해를 입자 양대한은 호랑이를 때려잡은 뒤 그 목을 베어 사람이 많은 저작거리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형주의 만족들은 서로에게 양공은 악인이라 항상 우리 만족의 형상을 만들어 활을 쏜다고 하오. 또한 깊은 산속의 호랑이도 그에게 벗어나지 못했소 라고 말하며 두려워했고 감히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대한은 양기라는 인물을 자신의 휘하 부소의 장사로 임명했는데, 그는 정치와 행정에 관한 사무에 밝으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양대한은 글 공부를 배우지 못했기에 항상 다른 사람을 시켜 책을 읽게 했다고 하며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도 모든 말을 다 외울 정도였고, 포고문을 짓는 명을 내릴 때는 모두 말로 전했다고 하니 똑똑한 인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후 양대한은 형주 자사로 있은 지 2년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양대한에게는 반시 사이에서 난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장남은 양정생, 차남은 양영군, 삼남은 양정남이었으며 모두 기백과 재간이 있었고 부친의 풍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대한은 반시를 죽인 뒤 호족 출신으로 추정되는 원씨라는 여인을 계실로 맞이했는데 이 때문에 양대한이 죽자 양정생 등은 원씨에게 가서 양대한의 인수가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원씨는 때마침 양대한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양정생 등에게 개국자의 자기는 응당 나의 아기가 물려받을 것이고 너희 부류는 계집종의 아들들이니 기대하지도 말거라 라고 말했으므로 양정생 등은 깊은 원한을 품게 됩니다. 이후 양대한의 시신을 수도로 돌려보내기 위해 양대한의 식솔들은 성 밖에서 숙박을 했는데 갑자기 밤 이경에 양정생 등은 양대한의 관을 열었습니다. 이에 조연보가 이를 괴이하게 여기며 관을 왜 열었냐고 묻자 삼남인 양정남이 활을 쏴서 조연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하여 원씨가 두려워하며 달아나 물로 들어가자 양정남은 또 원씨를 향해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았는데 형인 양정생이 천하에 어찌 모친을 살해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꾸짖었기에 그만둡니다. 결국 양정생 등은 양대한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쳤으나 형주 사람들은 양대한의 아들들이 사납고 날쌘 것을 알았기에 감히 추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양정생 등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양으로 달아나 양나라 황제 서연에게 귀부하게 되었으니 부귀를 위해 양나라와 싸웠던 부친과 달리 아들들은 양나라에게 투항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양대한은 말타기에 능숙했고 옷차림은 웅장하고 당당했으며 갑옷을 입어도 몸을 날렵하게 회전시켰기에 당대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직접 장수가 되어서도 항상 몸소 병사들의 앞에 서서 수비가 견고한 적진을 향해 돌진하며 나아가고 들어가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니 그의 칼날을 마주본 자들은 모두 격파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쪽의 적들은 전우로 장수를 보냈으나 그들의 군대는 아직 강을 건너기도 전에 양대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전하는 말에 회수와 사수, 형주와 면수 사이의 지역에서는 아이가 울었을 때 양대한이 왔다 라고 겁을 줬다고 하며 이렇게 하면 모든 아이들이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당대 사람들은 양대한의 용맹함과 과감함을 찬양하며 관우와 장비도 양대한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왕병이라는 인물이 귀국을 한 뒤 양대한에게 남쪽에 있을 때 그대의 명성을 들었는데 눈이 수레바퀴와 같다고 여겼소. 그러나 직접 와서 보니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군요 라고 말했는데 이는 양대한이 명성에 비해 평범하다고 비아냥거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양대한은 왕병에게 깃발과 북소리가 서로 바라보듯이 눈을 부릅뜬 채 떨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그대가 나를 쳐다볼 수조차 없게 만들기에 충분한데 어찌하여 눈이 수레바퀴와 같이 클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일찍이 양대한은 병사들의 사정을 살피고 위로하며 그들을 아들이라 불렀고 부상을 당한 병사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울었으나 회원을 정벌하는 전투 이후에 조울증이 생긴 것처럼 기분이 자주 변하고 몽둥이나 채찍으로 병사를 때리는 것이 과도했으므로 모두가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식자들은 양대한의 성품이 변하여 이렇게 된 것이라 여겼는데 아마도 종리 전투가 끝난 뒤 장군에서 병사로 강등되며 겪게 된 치욕과 아내인 반시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 일 때문에 성격이 점차 일그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양대한 인물 열전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